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퇴진하라. 조원진 퇴진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전 7시 4분을 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분 늦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7시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첫 뉴스 시작합니다. 조원진 대표에 관한 뉴스입니다. 제목을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조원진은 사퇴하라. 이것이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자,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것은 아쉽다는 겁니다. 아쉬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만들어진 최초의 민주정당이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태극기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여름에 땅끝이 내려 쬐는 데서도 열성스러운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또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외침,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공화당의 리더인 조원진 씨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의 미디어워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제가 견해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지금 조원진 공화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 한다. 물론 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우리공화당 청년들이 조원진 물러나고 박 대통령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읽어갑니다. 0%대의 연이은 선거 참패에도 조원진 독재체제 유지하는 우리공화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제목입니다. 미디어위치가 6월 25일 아침 7시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약 5년간 1인 독재를 이어가는 우리공화당에서 청년 당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한근영 최고위원 등 우리공화당 청년 당원들은 24일자로 연이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조원진 대표는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성명의 내용서를 발표했다. 우리공화당 2017년 8월경, 그러니까 27년 8월이라고 하면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 3개월 뒤입니다. 2017년 8월경 창당 직후부터 별다른 당내 선거도 없이 조원진 1인 독재 체제를 이어갔다. 그 사이 두 번의 대선 그리고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모두 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의원, 구의원 1명 당선시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대선에서 무려 20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았었지만 2만 5천 표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7년 대선 때의 4만 표보다 오히려 더 간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해왔다. 한근영 최고위원 등의 관련 성명은 결국 청년다원들이 불만이 더 자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찍이 조원진 대표와 관계를 정리했던 것도 이번 우공당 내 청년당원들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2020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원진 등 당 지도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바 있다. 그러나 조원진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조원진의 모든 편지를 수신 거절한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소 이후에 가족들, 윤상현 등 과거 참모들을 만났지만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연락 조치하지 않고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0%대 성적만 내는 조원진 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게 우공당 청년들이 판단이 셉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공화당의 개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6여 년간 우리공화당 내부에서 조원진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조원진 세력은 내내 이들을 숙청해오며 더 공고한 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선거법이나 정당법상 현직 대표가 옥수를 쥐고 버틴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 이미 자신을 배신한 0%짜리 정당에게 관심을 주고 이를 접수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다가 조원진에 의해 숙청당한 인사들 사이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힘을 모아서 진짜 탄핵 무효 태극기 정당을 만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리엔 방송의 조용한 대표 등도 우리 공화당 내 청년 개혁 세력과 소통하며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우리 공화당의 전신 대한애국당 시절 최고 득표로 최고위원회 당선되자마자 조원진에 의해 쫓겨난 바 있다. 변 고문은 일단 언론들이 이 사태를 주목하여 다시는 조원진을 박 대통령이 대변인인 양 왜곡 보도하거나 조원진을 출연시키는 일부터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미디어워치 기사의 전체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아스팔트로 모였습니다. 아무런 구심점이 없을 때 우리 공화당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광훈 목사도 광화문에서 커다란 애국 세력을 모으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어야죠. 우파 지도자, 엄연히 정광훈 목사도 우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도 우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우파 지도자들끼리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어야죠. 다음번에는 우리가 집권한다. 우리 태극기 우파가 집권한다라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서 몰고 나갔어야죠.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그래서 사람만 불러 모아서 큰 소리 쳤어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뭐냐고요.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시간 그리고 거기 서울까지 오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엄청나게 많은 애국국민들이 투자를 해줬어요. 누구를 믿고? 조원진을 믿고 그리고 정광훈을 믿고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변희재 기사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변희재가 올바른 부분이 있고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기사는 변희재의 기사가 올바라요. 변희재의 기사를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마 주로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이나 대한문 쪽에서 서울역 쪽에서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여러 우파 지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나요? 정광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광훈 목사는 당을 만들었어요.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죠.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았어요. 그래놓고는 뽑자마자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팽하고 윤석열이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 여러 번 했어요. 자, 윤석열 우리가 탄핵 주도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파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하자. 토론회에서 우리가 후보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서 토론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해서 분위기를 일으키자. 누가 거절했다고요? 조원진이가 거절했어요. 김경주 후보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누가 거절했다고요? 조원진이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파 후보들이 모여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원진, 김경재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분위기 잡고. 그래서 띄웠었어야죠. 누가 거절했다? 조원진이가 거절했다니까요.
자, 모든 정당이 대선이나 어떤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대표가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 공화당 책임을 안 지죠? 조원진 대표 책임이 없나요? 저는 조원진 대표도 책임져야 하고 전광훈 목사님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져요. 저는 이번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당을 이끌고 나가도록 본인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책임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원로가 보여줘야 할 미덕 아닙니까? 여러분 댓글 들어오는데 변희재하고 지금 변희재와 그 조원진 사이의 싸움을 제가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희재와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사이의 싸움을 중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쓴 게 미디어워치밖에 없어서 미디어워치를 인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뭐 하는 사진인지 안 봐도 아실 겁니다. 그 SNS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경찰이냐 민노총이냐, 뭐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한다는 것과 관련해요. 그 간부 경찰들이 이렇게 그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삭발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노총인 줄 알았어요. 이것과 관하여 전 체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였던 김태산 씨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 희귀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별꼴을 다 본다 하더니 한국살이 20년 만에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이 반정부 데모를 하고 집단 삭발까지 하는 꼴을 본다. 데모를 막아야 할 경찰이 데모를 하고 삭발하는 나라는 7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본다. 참으로 희귀한 일이 많이 생기는 한국이다. 경찰은 나라의 치안을 맡은 공무원들인데 그것도 하층이 순경들도 아닌 경정 총경급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길들이기라면서 삭발을 하고 난리다. 여기에 발맞추어 인권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인간은 경찰국 신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떠들어야 된다. 이들은 경찰청을 단독으로 두고 경찰의 민중이 지팡이로서의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인다. 민중이 지팡이? 경찰 중립이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제 경찰에 민중이 비어있는가? 문재인 시절에 언제 경찰이 중립적인 적이 있었던가? 민노총 대모는 그냥 두고 태극기 시위는 얼마나 탄압했는가? 문재인에게 멀리에서 신발을 던졌다고 정창욱 대표를 2번씩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감금했는가? 그렇게 중립적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중공 깡패들까지 합세한 촛불 시위 난동을 보호해 주었는가?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찰만은 깨끗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보니 경찰도 대한민국의 국가 치안기구가 아니라 종북 좌파들의 지령을 받는 철밥통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계와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와 다름없이 경찰도 종북 좌파의 수중에 장악된 공무원 조직이라는 뜻이다. 나라의 공권력인 경찰까지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총수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믿는 인간들의 답답함일 뿐이다. 경찰이 삭발을 하고 데모를 하는 희귀한 나라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긴 한숨을 뱉어본다. 어제 김태산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주 좀 좋은 뉴스입니다. 밝은 뉴스이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수학자가
수학의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허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펄스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펄스상을 수상했다. 국제수학연맹은 5일 펄스상 수상자로 허 교수와 마리나 비아조우카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 교수 여러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펄스상은 매년 4년마다 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40대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수학계 최고의 권위상이라는 겁니다. 허 교수는 유학을 간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와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대학원에서 뒤늦게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던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증명해 이락 수학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리드 추측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준희 교수에게 축전도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 교수, 수학의 노벨상을 받은 이 허준희 교수가 우리나라 문제 있어. 대학 입시 이거 문제 있어. 대학 입시 수학 이거 문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허준희 교수 필즈상 수상했는데 수학 포기자 늘리는 암기 교육 정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수학을 지금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수학을 대입 위주로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가르쳐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도 의대를 택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이런 추세로 가면 과학 분야의 기초인 수학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고 그동안 쌓아온 위상도 허물어질 것이다. 허 교수의 수상을 계기로 학생들이 수학에 취미를 느끼게 하고 뛰어난 학생들은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뉴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임명돼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박순희 장관이 첫 번 멘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대학 규제교육 과감히 풀겠다. 이거 잘못이 속는다는 거니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속이는 게요. 교육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학 구조 개혁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시스템 확 바꿨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총리가 대학 구조 개혁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 부총리는 5일 새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및 기자간담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대학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논의하며 고등교육의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겠다. 대학 등록금은 인상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사립대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모토를 바꿔요. 박순애 장관 그대로, 문재인 장관 그대로 두지. 문재인 때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지.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교육부 박순애 장관을 지금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을 멋있게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교육부의 사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예요. 아니 왜 교육부가 대학에 간섭을 해요? 여기 등록금 얘기 나왔죠? 등록금? 사립대학이 알아서 받게 하면 돼요. 국립대학만 싸게 받아. 여러분 근데 국립대학이 싸게 받는 게 그게 싸게 받는 줄 알았어요? 세금이야, 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만 그 교육부에서 등록금 통제해요. 사립대학은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막 공격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여 입학할 거 아니냐? 여러분 미국은 다 기여 입학이야. 여기 미국의 교육부 저 유학 보내신 분 있죠?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기여 입학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유학 보내신 분 있죠? 수시로 편지가 와요. 학교에서 기부하라고. 애초에 우리 학생들 뽑을 때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거부터 판단해. 그럼 입학하면 계속해서 와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다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 대학 보낸 사람 다 기부금 독촉이 시달려요.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 꼭 시작됐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 총장,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 대거 와요. 와서 돌아다니고 기부금 받으러. 원래 대학은 등록금만 가지고 안 돼요. 대학은 등록금만 가지고 운영이 안 돼. 기부금이 있어야 돼. 내비로 둬요. 교육부는 제발 손 띄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손 띄워. 사립대학 손 띄워.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손 떼. 그러면 사립대학이 알아서 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이 받고 돈 없는 사람한테 등록금 싸게 받아. 그게 사립대학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야.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고. 이거 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아니, 그러려면 모토로 교육부 장관을 바꾸고 문재인 때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지. 문재인 때가 더 잘하지, 틀어주는 거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부만 달라지면 우리나라 문제의 반은, 대한민국 문제의 반은 해결이 돼요. 아니, 왜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입학 정원, 그 다음에 등록금, 그 다음에 학생, 이거 왜 감사하느냐고요? 내비로 두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가 뭐냐? 사립대 인적도 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이제 사립대학 입학 정원이 줄었다. 어떡하냐? 정부가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야. 돈 쓰겠다는 거야. 저는 대학교 교수 5년 했어요. 사립대학교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망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입학 자원이 줄어서 대학이 망하면 내버려 두라니까 왜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느냐고요. 그럼 어떡하냐. 사립대학은 사립재단 청산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영리법인으로 가던 원래 설립자에게 돌려주던 설립자의 자손에게 유산 상속을 해주든 하라는 거예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문재인 걸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속여먹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하고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는 게 박순애 장관이에요, 지금. 손 떼세요, 교육부, 대학에. 아니, 반도체 100명을 뽑든 200명을 뽑든 3000명을 뽑든 왜 교육부가 간섭하느냐고요. 그 많은 대학교 졸업생 고학년 실업자 다 만들어놨죠. 책임져야 질 거예요, 박순애 장관이?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해요? 시스템을 바꾸면 대학 안 가요, 사람들. 대학 갈 필요 없게 만들어주면 돼요, 시스템은. 예? 이 박순애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고자 앞장선 사람이 박순애예요. 망해가는 사립대학에 왜 돈을 주냐고요. 왜 대학을 정원을 왜 간섭을 하느냐고요. 내버려 두세요.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는 안 해. 문재인보다 더 강하게 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순애 장관은.
그럼 못 돌아바꿔요. 그냥 문재인 때 장관 그대로 두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교육부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 앞장에 박순애 장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자, 부동산 얘기인데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 여당이 1주택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 추진한다. 그러니까 14억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를 걷겠다는 겁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종부세를 왜 걷어요? 종부세를 왜 거느냐고요. 그 다음 뉴스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뉴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뉴스를 보여드려야 종부세를 왜 폐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김대영 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호고 읽어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민선 8기 시대가 열렸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많은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입변한다. 인재와 자본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호소한다. 그러나 골똘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제도나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우선 부동산 정책을 보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우대나 다주택제에 대한 중과세 제도 때문에 지방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처분해서 강남동으로 간다. 그래서 지방에는 결국 더욱더 빈집만 늘어났다. 바로 이거예요. 1가구 1주택제를 고집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집을 100채 지면 100채 소유하면 그 100채 모두가 자기가 살아요? 아니야. 나머지 99채는 임대 줘요. 그래서 종부세가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김대영 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종부세를 거두니까 1가구 1주택 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방에 있는 거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지방에 아버지한테 유산받은 것도 다 팔아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판장을 돌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다가. 자,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면, 두 채 사면 종부세를 매긴다. 근데 면제시켜주라. 어때? 지방에도 한 채 더 사면 면제시켜달라는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서울에 집을 두 채 사면 지방에도 한 채는 사라. 그러면 그 서울에 두 채 산 것 중에 한 채를 빼줄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 이제 서울이 고도화 밀집화되니까 주말에 지방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못 사. 지방에 서울 사람이 지방 가서 집을 하나 짓고 주말에 내려가서 살면 지방 사람들 경제가 살아요. 왜? 지방 건설 경기도 살고 서울 사람이 가서 돈 써요. 거기 가서. 근데 그거 못하게. 큰일 나. 때려잡어. 지방에서 집 사면. 왜? 1가구 1주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에 못 사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지방 거 팔아버리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모이세요,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구하라고요. 서울에서 집을 두 채 사면 반드시 지방에 한 채 사는 거 빼주라. 서울에 집 사는 거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 사는 것만큼 지방에 집을 사주면 종부세에 대해서 빼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 산 사람이 지방에도 한 채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지방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고 건축 경기도 돌아가고.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 지면 돈 쓰죠. 주말에 내려가서. 이 바보 같은 정책이 1가구 1주택 정책이에요. 그리고 종부세 정책입니다. 종부세 때문에 피해보는 게 어디다? 지방 사람들이죠.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30년에는 원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예, 찬성합니다. 근데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100% 이상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름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원전으로 100% 원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그 우라늄을 긁어 모아야 돼요. 원전 100%로 간다. 원자력 발전소 많이 만든다. 그렇게 해서 원자력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들고 원전 수출하고 그리고 우라늄 많이 수입해서 많이 비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전 폐기물도 많이 쌓이겠죠.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그 수출해야 돼요. 그리고 원전 폐기물 플루토늄도 자원입니다. 일본은 원전 플루토늄 사모으고 있어요. 왜 일본이 그 쓰레기 원전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사모으고 있을까요? 다 속이 있어서 사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원전 비율 30% 이상을 올리는 거 확대하는 거 찬성합니다만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원전 12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원전 100%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임 서울시 의회 의장이 TBS는 역할을 다했다. 민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발언을 했고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김현기 서울시 의회 신임 의장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 5일 기존 역할을 다했다. 민영 방송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예산 300억 지원하고 있다. 4일 선출된 김 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안내 수요 감소 등으로 교통방송 역할이 사라졌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 후부터 시가 TBS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TBS는 민영방송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TBS 간판 프로그램 중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년까지 못하러 기다려 지금 라이트 나오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민영 전환할 필요 없이 전파 반납하라는 겁니다. 안 쓰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파 반납하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그 다음은 기사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커다란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에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원내 대책 후 기자를 만나 방심위가 김우준 씨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위반해 김 씨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오래간만에 권성동 씨 올바른 얘기했어요. 자, 저는 작년 1월 25일까지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심의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6대 3입니다. 저쪽 좌파가 6명, 우파가 3명입니다. 심의할 때마다 저는 김어준 씨 방송 때문에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3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어준 방탄심의위원회였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속기록을 전부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속기록을 뒤져서 과연 김어준 막말, 과장, 허위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좌파 인사들이 어떻게 싸우고 돌아가는지를 밝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밝혀져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뉴스 합니다. 자, 사진 기사가 있는데요. 예, 동아일보의 사진부 부장이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부 기사. 용산시대 달라진 대통령 사진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출근길을 국민들이 매일 아침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대통령이 청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질문에 답하는 장면은 민주화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 과정에 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긍정적인 기대를 보냈다. 예, 이 동아일보의 사진부 차장이죠. 홍진환 사진부 차장이 쓴 기사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 읽어드리긴 곤란하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기자회견 안 했어요. 일단 대통령 선거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딱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매일.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주 잘하잖아요. 매일 하잖아. 물론 와가지고 사람들은 실수했다고 그래. 그다음 신분들은 실수했다 어쩌고 그러는데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기자회견 안 하면 모르잖아. 실수를 하는지 실수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 진짜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 같잖아요. 다른 건 내 윤석열 대통령 할 말도 많지만 이거는 최고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이럴 때 옵니다. 윤석열 안 해,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데 퇴임할 때까지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어제는 그랬죠? 장관들 보니까 무자격자 막 임명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그랬어요. 그럼 전 정권에는 다 훌륭한 사람만 임명했나요? 솔직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야. 물론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갈 것도 있지만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때 더 했지. 그때 왜 문재인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왜? 기회가 없었잖아요.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도대체 얼굴을 볼 수 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아주. 그리고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도어 스태핑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민주주의 대통령이죠. 자, 그 다음 뉴스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이제 매일같이 기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규나 씨가 있는데요.
김계란 씨가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칼럼을 매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제목이 영화와 드라마 욕설은 이제 그만이라는 칼럼을 오늘 쓰셨습니다. 공중파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내보내는 드라마와 영화 속 담배는 모자이크 된다. 영화 속 담배표 모자이크 됩니다. 술이나 마약, 총기는 보여주지만 혈흔이나 문신, 살인 도구가 되는 칼도 뿌옇게 가려놓는다. 하지만 담배와 칼을 본다고 모든 시청자가 모방 욕구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작 대중들을 위해서 가릴 건 따로 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꺼려진다. 지나친 욕설 때문이다.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려면 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주인공과 조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욕을 내뱉는다. 극중 욕설은 무차별적으로 시청자의 귀에 박힌다. 처음에는 눈을 쌀을 찌푸리지만 멋진 연기자의 욕설이 폼나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덧 거부감은 사라지고 아기가 말을 배우듯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MBC의 노동자업위원장을 했고 우파 노동자업위원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실명을 얘기합니다. 김구라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퇴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좌파 노동조합에서 김구라 다시 복주시켜야 한다. 다시 방송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높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김구라 씨의 방송 복귀를 반대한다. 김구라 씨는 방송인으로서 해서는 말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을 사용하면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을 넘은 것이다. 반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시 의사 면허를 주면 안 된다. 방송인이 한번 욕을 하면 끝이다. 그걸로. 모든 직업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김구라 씨는 그 선을 넘었다. 김구라 씨 변명은 뭐냐?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사는 의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방송인은 방송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슴 아픈 그런 제 후배도 욕을 합니다.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메이저 언론 출신 기자까지 한 후배가 그런 욕을 할 때만 선배로서 굉장히 미안스럽고 국민들에게 미안스럽고 그리고 안쓰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 제 후배 방송인도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은 스스로 난 더 이상 한 발짝 안 나갈 테니까 욕을 한다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 왜 이렇게 욕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사나요? 저는 살면서 욕 한마디도 안 해봤습니다. 기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욕 안 해도 할 말 다 했어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민경욱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장기 천장 누가 찍었나 퍼포먼스 50m 대형 걸개를 걸고 1000여 명이 참여 예술을 한다. 행위예술, 음악, 혁필 설치면서 혁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악인 인간문화재로 초청하겠다. 기타 연주 노래도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제1회 애국 유튜버 아트페어를 연다는 겁니다. 7월 7일 7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오늘이 6일이니까 7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합니다.
대법원 앞. 주최는 국토본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청년 연합에서 합니다. 아니 왜 대법원은 아직 선고 공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났잖아요. 증인신문 다 끝나고 증인 와서 얘기하대. 그 투표관리관이 배춘입 투표지 관리관 무슨 얘기해? 배춘 투표지 날 본 일도 없어요. 아니 투표관리관이 배춘 투표지 자기 본 일도 없다는데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나 나온 거 투표관 그런 거 본 일도 없구나. 그런 도장 찍어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귀신이 살아? 아니 왜 그걸 지금 대법원 판사들은 깔아뭉개고 있어요 지금. 빨리 판결해야 돼요. 왜 깔아뭉개느냐? 판결 안 하고 윤석열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4.15 총선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무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거 다음번 총선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다음번 총선. 2년 후에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거야. 그 다음엔 뭐하냐? 임기가 다 끝났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기각한다. 땅땅땅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대법원 판사들이 누구 눈치 보고 있다? 윤석열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4.15 부정선거 전혀 관심 없지. 그런데 왜 자기들이 그거를 해? 이거 판결 안 하고 다음번 총선 때까지 갑니다. 총선 막 들어갈 때쯤 되면 지금 판결해봐야 실익이 없다. 이렇게 땅땅땅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0일 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대법원 판사들은 다 형사 기소돼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자꾸 댓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요. 제가 조은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 결과를 정당에서 그 성적표를 받으면 그 성적표에 따라 정당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당이든 일단 선거에서 패했으면 다 책임을 지고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다시 신임을 묻는 난이 있어도. 저는 조은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의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전략적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판단에 착오를 일으켰거나 어떤 경우든 대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정치인을 우리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하는 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진 대표는 이제 물러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문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지금 댓글에 저를 비난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도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에 찬성한 그 당시에 여당 국회 6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임 안 지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5년이라는 기간이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을 몰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느냐? 전광훈 목사에게도 있고 조원진 대표에게도 있어요. 책임져야죠.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전광훈 목사님도 보셔야 하고 조원진 대표도 봐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제게 최종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 기사를 인용한 거 가지고 말들이 많으신데요. 다른 매체는 보도를 안 해. 조중동이 이런 거 보도 안 해. 미디어워치밖에 이런 걸 보도를 안 해. 여러분, 이것을 이 사건을 변희재와 조원진의 대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희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조원진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태극기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희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이고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그동안 많은 성금을 받았어요. 국민들로부터. 효과적이었나요? 성금의 사용이, 후원금의 사용이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전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략적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본인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런 것을 언론이 지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중동 아무도 안 해. 그런 언론 아무도. 예, 상업방송,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도끼를 사용한 지는 오래됐고요.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저는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집착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더 잠도끼 수면 매트에 집착을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제 침실입니다. 이쪽에 제 아내의 침대고 아내 침대의 이 청색 담요 밑에는 잠도끼 수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불 위에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큰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저는 벽에를 2장이죠. 2장 보이죠? 벽에를 2장 놓고 사용합니다. 왜냐? 젊어서 잠을 안 잤습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하고 그럴 때 새벽 2, 3시에 벌떡 일어나서 아주 자랑스럽게 취재하고 나는 잠을 안 자도 된다고 큰 소리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치매 유발 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게 치매 유발 물질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쌓인다는 것도 몰랐고 잠을 못 자면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물질이 쌓이는 걸 몰랐고 그것이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물질에 저주파의 자기장을 쏘아줬더니 분해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집착을 합니다. 여기 안 돼. 반드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눈은 뼈로 감싸있지만 머리는 눈만큼은 뼈가 없잖아요. 더 안대를 통해서 자기장을 흡수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안대도 아주 꼭 지하철에서 낮잠 잘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좀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독립언론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상로 기자를 통해서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이상로 기자가 100% 편견이 없다. 아니요. 100%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제 뉴스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댓글이 들어와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리는데 오늘 댓글은 전부 거의가 다 좋은 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변희재 씨 얘기를 하는데요.
변희재 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변희재 씨 문제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슬픔은 진정 대의를 위해 자신의 희생하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기에 막막합니다. 맞습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 같이 움직였던 우파 지도자들이 다 거의 모두가 다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고 당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변희재 씨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공화당의 문제이지 변희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변희재 기사를 인용한 것은 다른 신문에서는 보도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발 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화당이 발전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저 비난하신 분이 많네요. 우리 공화당의 그 조원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저를 비난한 분이 많아요. 예, 그런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는 물러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상로를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 공화당의 본질적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물러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에서 읽어드릴 책입니다. 인체의 신비, 잠 못 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인체의 신비, 이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한 30-40분 후에 9시경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5년 동안의 전략, 전술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이들이 그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이 국가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조원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